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여야를 대표하는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3개 법안에 대해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이 가결되었는데요. 야당의 법안 강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정치적 대립구도 속에서 국정감사 정인 문제까지 더해지며 대치 전국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만찬 이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여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야당, 각 당의 내부 소식까지 여의도 내변인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친구가 정성국입니다. 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3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 제의 요구안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3개 법안이었죠. 대통령실에서는 위헌, 미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강행된 법안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 국무회의에서의 이 제의 요구권 의결, 먼저 정성국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거부권 남용이다. 예, 저희는 합의되지 않는 법안을 무작정 통과시키는 것이 잘못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할 수 있죠. 거부권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또 오늘 한덕수 총리께서 이렇게 발언하셨죠.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재요구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야당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너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될지 참 가슴 답답한 일인데 정말 좀 해법이 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또 최혜병 특검법은 이미 또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던 것이 또 다시 반복이 된 건데 한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이제 또 내각에서 또 제2요구권, 거부권을 또 건의했으니 대통령이 좀 수용을 해서 결국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럴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개를 또 쓰시면 24개가 됩니다. 집권한 지 2년 4개월 만이거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역대 한 번도 안 쓴 대통령들도 있고요.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4.19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쫓겨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5번을 썼습니다. 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어떤 주변 가까운 분들의 비유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이렇게까지 거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면 4.10 총선도 거쳤고 지금 야당 주도라고 합니다마는 의석분포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192대 108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로 민의가 반영된 국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민의가 반영돼가지고 이 두 개 특검법들이 언제나 정말 국민의힘 108명 외에는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됐는데 그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혀서 또 폐기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민숙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특정 수치를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 대변인은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그러면 왜 21번의 제2요구권이 행사됐느냐. 21번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행사된 거죠.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불가피하냐. 지금 여소야대가 이 정도로 압도적 차이로 구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았던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뭐 구체적인 숫자로 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예.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전에는요.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이렇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적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한독수 총리 인터뷰 말씀 잘하셨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635번 거부권 행사했고요. 트루먼 대통령도 250번 거부권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반대되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한 헌법적 견제권이 제2요구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사됐다고 봅니다. 네.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여당이 계속해서 다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여당을 설득하거나 조정하는 건 어떠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선 민심에서 참패를 국민의힘이 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반기 국정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했어요. 말씀한 대로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도출해내는 것들을 대통령이 좀 나서서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말뿐이었습니다. 뭐 정광재 대변인이 뭐 민주당이 그렇게 거부권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21건 중에 한 15건은 일반적 법률이에요. 뭐 노란봉투법 뭐 등등등. 그런데 한 6건은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언제 수사외압하라고 했습니까? 허위경력하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시켰습니까? 명품 배받으라고 시켰습니까? 공천개발하고 시켰습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계좌 빌려주고 그 주포들과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하라고 민주당이 시켰습니까? 안 시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 받았습니까? 그게 정당한 수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네. 국민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이고 한민수 의원께서도 얘기하듯이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렇게 사적으로 한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한 의원님 일단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위법적인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대통령은 또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제2 요구권을 건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게 그듭 계속해서는 민주당은 반복하는데 일종의 여론전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여론만 악화될 뿐 오히려 민주당은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여의도식 문법이고 네. 정치 공학적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우리 네 분 우리 앵커까지 5명 모두가
이렇게 정치는 저는 제가 볼 때 정치는 결국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 중심점에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여러 가지 법안들 지금 말씀하시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순직해병 특검법은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시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을 바라보면서 용산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서 또다시 폐기시킨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다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야당 7개가 있습니다. 힘을 뭉쳐서 전 또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리고 네. 여야 합의 얘기하시는데 전 이쯤 되면은 정말 용산 대통령실이 국회 할기를 무슨 하청기관이나 산하기관쯤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야 합의 안 됐다고 그런 법들을 계속 거부권을 쓰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순직해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제3자 추천안도 다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장께서 뭐 하셨습니까? 방송 4법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셨어요. 잠시 멈추고 여야가 모두 협의체를 만들자, 전문가까지 논의하자. 바로 민주당은 수용했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뭐 수용하고 수답을 했어요. 탄핵 절차도 수답하고 다 멈췄습니다. 근데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받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지금 여야 합의를 그렇게 집권당으로서 이 정치를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그런 핑계 가지고 빠져나갈 사안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여튼 그냥 추세적으로 볼 때 지지율 동력도 안 살아나고 대통령이 명분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거부권 반복 행사가 반복되는 전국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탈피할 보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늘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의석이 이게 확실하게 또 190이 대 108이라는 이 숫자가 저희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합의를 좀 하자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 또 이제 함께 그 법안을 폐기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나오면 방송 나오면 드리는 말씀이 이제 좀 변화를 한번 주자는 게 민주당도 이제 저희 국민의힘하고 좀 합의 정신을 좀 앞세워 주시면 그 저희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5대5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미가 다 있다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것만큼 안 된다는 부분이 수용되고 한다면 또 이게 그 국민의힘도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대화가 막혀 있고 뭐 거의 좀 불통의 상황에서 처리가 착착되고 또 폐기된 것을 다시 또 발의하고 폐기된 것을 발의하고 이런 게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금 대통령실이나 저희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어떻게 그거를 수용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저희 국민의힘이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한 의원께 여쭤봅니다. 방금 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지금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시 이제 제 의결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부결이 된다고 가정할 때 이 최상병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좀 파격적으로 국민의힘과는 논의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28개의 민생 법안들 다 통과를 여야 합의로 했고 엊그제도 한 70여 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뭐 제가 발의한 법안도 있고 합니다. 했는데 충분히 민생 법안들 여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직해병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들 왜 이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 같은 경우도 이게 민생 법안이 왜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민생 법안이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집권당에게 좀 쉼쉴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협상할 여지도 좀 주고 원내대표단 재량도 주고 첫 해부터 예산안 합의를 못합니다. 당시 기억해 보시면 원내대표단이 재량이 없다 보니까 너무 그립을 세게 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선까지 본인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거 아닙니까? 각종 여론 지표상 보면은. 그러면 이제야말로 한동훈 대표한테도 권한도 좀 주고 집권당 의원들 108명 다 국민들 선택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 역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꽉 들어치고 전부 다
지금 그 내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해야 되느냐 이런 한탄과 자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당이 정말 뭐 여러 가지 무리가 되는 법안들을 같이 합의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 뭐 순직예병도 제3자 추천안도 거의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작용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여당으로서 운신이 너무 알겠습니다. 좁아진 것 같습니다. 정성구 의원 듣고 정광재 대변인 또 서영주 전 부대변인 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 의원님 방금 예. 전에 이 한민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혹시 이번에 재의결 때 예. 최혜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도 찬성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8명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전화를 좀 받고 있는데 뭐 기자님들 딱 전화 한번 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최혜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확률 좀 당에서 좀 이 동요하는 게 없느냐는 걸 물어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한민수 대표님 뭐 예청력도 좋으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폐기시키지 못하게 되면 일단 저희 당이 가지는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우리 한민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 대표의 그런 특검법 형태를 받았다 하지만 사실 그 대법원에서 추천한 그 4명의 그 부분을 그 비토권을 여당이 이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그 다른 부분이 한 대표님 말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공천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한 정자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혹이 있고 우리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 지금은 또 확실한 정자나 증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이제 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지금 거의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걱정하고 우려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저는 8명의 그 대우가 빠져나가서 뭐 이래 이탈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거부권 예정된 법안들은 4일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국회로 다시 들어오면 108명인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느냐? 정성구 의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가 서영주 전 부대변인에게 내용상 먼저 여쭤보고 정광재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방송사법도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는데 네.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오원식 국회의장이 직속의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다수는 우리 과방 의원인 우리 한민수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모르나요? 모르게 아니 과방 의원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다수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근데 거기가 한민수님께서 뭐 그러면- 보도가 좀 남긴 했는데요. 이제 뭐 가방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최영도 의원도 그런 논의를 가능 특별다수제로 만드는 사장을 KBS 사장이 됐던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사 사장을 그러니까 전체 지금은 이제 이사 추천을 뭐 이렇게 21명까지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늘려놨는데 그 수는 그렇게 늘리지 않되 다수가 원하는 게 사장이 있으면 금부선을 인정하겠다 뭐 이런 고반들입니다. 아직 성안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논의는 아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논의 안 된 상태에서 좀 섣부르게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 과방 국회에서 뭐 과방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과방위 전체위에서 아예 테이블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논의를 하기에는 빠른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장의 이제 그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겠다,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방송사법 처리할 때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또 이제 우리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방송 정상화 사법을 또 발의를 할 때 또 국민의힘은 지금 단계에서는 또 협상을 안 하거나 또 뭐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은 그렇게 가지 말고 이제야말로 쉽게 말하면 이건 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서 독립성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이제는 방송의 독립성, 뭐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장에 그런 제안이 나오면은 우리 민주당은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보세요. 벌써 이게 과방위원이 설명하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합니까? 정성구 의원 여쭤보고 두 분 이제 대변인 전 부대변인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별 다수제 방송사법에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 직속의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시면 예.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된다면 대통령실과도 협의돼서 받아들여지는 검토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건지 여전히 방송사법은 막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미수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사실 성안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냥 의견 형태로 좀 나온 걸로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예상까지는 좀 하기 어렵고 지금 이제 방송사법이 지금 이제 부결되면서 보면 저도 그 부분에서 볼 때는 일단 그 제일 큰 문제는 이사수를 이 21명까지 늘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단체들이 제 보면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 성향이 굉장히 좀 치우쳐져 있는 편향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많이 좀 거부가 됐다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형태로 근데 우현식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또 그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제스처를 쓴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이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는 이 그 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타당성을 검토해보지 않겠나, 검토는 별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화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검토해 볼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의문을 하나 해소하지 않고는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봐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수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 방송사법과 관련한 문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그때는 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안 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선 답변을 하고 이런 그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별 다수제라든가 방송법 협의체 구성도 저는 이거 있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느 일방이 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반대에서 나오는 반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협의를 좀 더 깊숙이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성주 전 부대변인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인데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지난 언제였습니까? 24일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대체적인 평가가 별다른 큰 성과는 없었다. 이런 이제 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균열음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신조 부총장이 그 만찬의 어떤 성격을 보고 뭐 가을밤에 뭐 아주 따뜻한 가을밤에 뭐 싸대기를 때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로 제가 말을 대신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그 만찬을 보고 의료 대란, 물가,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씩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한가하다. 그러니까 도끼 자루는 써가고 있어요. 민생은 써가고 있는데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의 반영에 대해서 정말 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한가해요. 여전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에 어떤 사적 감정에 있어서의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정말 신조 부총장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전 심정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싸대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해진 내용이라는 거. 유튜브에서 신조 부총장께서 네. 정확하게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하고 발언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입니다. 언급을 했는데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용산 만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약간 워르릉되는 그런 또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죠, 그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다소 좀 과장되게 언론이나 이 대중에게 인식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로 오면서 그 이슈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신조
전략부총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마다 기자들 만날 때마다 한동훈 대표를 험담한다더라 라고 얘기한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험담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지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간의 이제 오해와 함께 좀 불쾌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게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은 당내 갈등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조치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한번 해보라 네. 이런 얘기였지. 그게 더 확대돼서 신부총장에 대한 어떤 인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당내에서 이런 해프닝성으로 당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독대입니다. 독대인데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재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많이 이제 물어본 질문이긴 합니다만 독대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 얼마든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대가 불발된 이유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그 전에 아까 특별자수제 물어보셨는데 네. 급하게 말씀드리다가 정확한 선임 시의 이사 3분의 이 이상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대통령이 들으시면 조금 뭐 불쾌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전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을 좀 잘 못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있을 때는 물론 뭐 부하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동훈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던 것 같은데 검사 후배로 보시는 거 아닌가 여전히. 그리고 자기 말에 복종하는 전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선출된 우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 수십만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비대위원장이야 그야 뭐 선출이 아니고 사실 뭐 안에서 임명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과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는 방법이 언론을 통해서 했던 뭐 좀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했다고 불쾌하더라도 지금 그런 고기나 먹어가면서 고기 만찬하고 또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갈등이 더 커질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네. 의료 대란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정이 정말 난맥상도 이런 난맥상이 없습니다. 그럼 풀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시는데 그 독대를 안 하시겠다. 저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제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이라도 그 예전 그 뭐 사적인 만남이 아니다. 네. 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다. 그러면 빨리 만나서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의견도 푸시고 예. 뭐 미워하는 거는 그 다음에 혼자 미워하시든 뭐 사적으로 미워하는 건 거야까지 말할 수 없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계속 갈등으로 모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사이가 어떠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독대 재요청에 대해서 날짜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습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예. 매일 당내에서 독대 이야기만 나온다. 그렇게 아끼던 한동훈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안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제 때문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는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께 독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대통령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를 하려면 이렇게 막 언론에 흘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슈를 막 만들어 버린다거나 또는 이번에 체코 이번에 선거 같은 것도 그것 때문에 묻혔다고 또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좀 분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성과를 좀 이렇게 좀 잠식시키는 이런 독대 요청을 한 데 대한 좀 불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이제 뭐 사실 안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 만찬에서 분위기가 어땠니 하면서 또 말이 나와가지고 또 언론에서 조명되고 또 막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데서 또 재요청을 했다는 게 또 나왔잖아요. 또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재요청을 했다. 나오니까 이게 누가 그 말을 꺼냈는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이게 과연 뭐 이런 부분으로 자꾸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독대 요청을 누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라의 중요한 일을 두 분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소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걸로 신경전을 벌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 보수 국민의힘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좋게 보이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옆에서 이렇게 왈가벌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하고 한 대표께서 이렇게 지금 뭐 독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판단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또 한 대표께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자꾸 뭐 친윤이니 신한이니 이래가지고 뭐 이게 필요했니 뭐 불쾌했니 어땠냐고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내면 네. 더 이게 또 생산되고 또 안 좋은 인식을 주지 않습니까? 두 분께 좀 말하면 좋겠습니다. 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독대 부분은 문제 뭐 제가 뭐 말할 차릴 수도 있는데 그 독대의 가장 큰 요인은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으면 정말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어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대통령 눈치를 채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지금 꺼내지 않고서는 다음 스텝이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의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일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들이 이게 뭐 거의 방조에서 공범에서 주범까지 가는 그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당 대표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형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인데 이거는 독대를 통해서밖에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 자리에서 그걸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최소한 전화든 메시지든 카카오톡이든 텔레그램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체뭉답하고 있지 않고선 독대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 말고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은요. 그 독대와 관련한 논란이 이 만찬과 관련한 모든 정치적 현안들을 다 지금 스펀지처럼 끌어들이는 형국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 또 윤석열 정부 지지자 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정말 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나 혹은 대통령실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정치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나왔어요. 속이 좁고 교활하다. 이런 그 개인적인 인성평가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뱉어낸 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지지자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와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겠냐 이거죠. 저는 건강한 당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대통령실에서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이런 갈등이 자꾸만 밖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좀 전까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두둔하고 힘을 실어주는 제가 발언을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뭐 속이 좁고 교활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그러면 안 돼. 집권당 대표한테. 그건 분명히 아닌데 다만 이 독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풀어가는 방식에서 예. 또 한 대표도 좀 미숙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날 만찬하고 나오면서 바로 정무수석한테 독대 다시 요청한다고 그걸 또 언론에 바로 이렇게 알려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을 책임진 집권 당이니까 집권 세력이고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가 국민을 우선시하면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성국 의원께 두 가지 포인트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집중적으로 정조준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홍준표 씨는 이제는 예. 대통령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요건 참고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의사 수급을 논의할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 패싱 아니냐 어떻게 보시는지. 요 이야기 오늘 좀 많이 주목이 됐죠. 이제 의사 수급을 논의할 기구가 이제 나오는데 이 명칭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박민수 차관하고 또 한 10분 정도 간담을 했다거든요. 10분요. 예, 했다더라고요. 긴 시간이죠. 그 정도면 두 분이서 네. 했는데 그 안에 10분이 깁니까 지금? 뭐 그래도 바쁜 사람끼리 그래 만났어 10분이면 뭐 그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겠죠. 이 기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대통령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한동훈 대표의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이렇게 뭐 혼돈시키고 이래 하는 거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좀 별도의 상황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야 의정 협의체는 계속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런 어떤 자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급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들어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성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는 그 길에도 이 기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기 위한 거라 보진 않습니다. 뭐 패싱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많겠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별도의 논의 기구다. 예. 네. 논의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이런 기구로 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오늘 예. 그런 또 의미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일단은 좀 전에 뭐 박민수 차관을 봤다면 둘이 협의가 아니고 집권당 대표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제가 뭐 한 대표를 지켜 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조직이 그런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를 전 딱 접하면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 딱 받는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럼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2,000명이 나왔다면서요. 2,000명이 필요하고.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이제 와가지고 추계를 한다는 겁니까? 기구를 만들어서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럼 지금까지 2월부터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내일이면 10월 1일인데 그럼 뭘 가지고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인 겁니까? 그런 황당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뭐 한 대표도 다른 말씀하시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풀려고 나름 승부수를 띄웠잖아요. 지금까지 여야 의정 협의체 대통령실에도 계속 요구하고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가 정말 피드백을 단 1도 주지 않고 있다가 이걸 대통령 직속기구로 턱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하고 또 상대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운영되는 과정에 또 뭐 다소 변하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오늘 시점으로 볼 때는 한 대표 처지가 또다시 또 대통령으로부터 좀 몰멸차게 박절하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와 또 의사 숫자와 관련된 추계 기구가 뭐 동급에 있는 성격이 이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는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영지 전 부대변인께 네.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가로 이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제 표결의 재의결 무기명 재의결입니다. 네. 8명 이상의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올까요,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힘의 균형이 지금 이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독대 거부 대통령실에 그다음에 만찬에서도 인사말조차 얻지 못한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여야 의정을 발족한 한 대표로 바보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수급 추계기구 만든 건요. 한동훈 대표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야 의정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야 의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면 추계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정부 역할을 안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에이 나 한동훈 대표 만든데 안 갈 거야. 왜 내가 당신을 따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의 균형이 용산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4표 이상은 안 움직일 것 같다. 예, 그래 보입니다. 네. 정원식 대변인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어떤 상황이 될까요? 뭐 서영주 대변인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8표의 이탈표가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그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은 특정인에 대해서 망신 주기식의 특검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사안의 간결성. 이번에 명품백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아직 불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이치 특검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을 보고 예.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두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탈표가 8명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 조금 더 얘기해도 됩니까? 네, 한 1분 정도 의료 드리겠습니다. 인력 수급 체계 기구 관련해서는 이게 지난달 8월 30일에 벌써 정부가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 이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과반수를 의료단체에 추천한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의료단체가 이거 과반수를 추천하겠습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원활히 잘 가동될 때만 의료단체에서도 이 과반수 추천할 수 있는 그 창구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대통령실이 인위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노력을 무산시키기 위한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8월 30일에 이걸 했다 하더라도 집권당 대표를 대표로서 인정하고 어떤 기회를 준다거나 역할을 부여한다면 이렇게 안 가죠. 여야의정 협의체로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은 또 치열했습니다. 민생이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7일 정광재 대변인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장소를 대관해 준 단체의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한 단체의 장소를 대관해 준 민주당 강덕구 의원을 향한 비판이 커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강덕구 의원이 이런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론이나 어떤 건전한 논쟁의 장이 돼야 되는데 거의 탄핵을 위한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됐거든요. 강덕구 의원도 아마 이 부분 모르지 않고 빌리는데 그 이름을 빌려줬을 겁니다. 이런 그 선전선동을 하려면 지금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 광화문 광장을 가든 서울시청을 가든 그런 공공장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일부 장소를 빌려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 빌려서 우리 국민의힘도 매일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뭐 이런 선전선동 하는 게 국회를 정상화하고 선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서영준 부대변인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이란 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절반을 가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탄핵이란 말에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거는 조국 혁신당의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통했죠. 12석의 비례를 얻었고요. 따지고 보면 조국 혁신당은 지금 3년은 너무 길다. 당의 공식적인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3년 너무 긴 건 탄핵 아니겠어요? 뭐 이거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강덕구 의원이 다소 이게 당의 입장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동은 했을지언정 국민의 일부분이라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지겹다. 탄핵됐으면 좋겠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을 열어준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탄핵에 좀 경기 든 게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그냥 국민의 일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거 민주당 전체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정쟁하려고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전 서영수 전 부대변인이 국민의 탄핵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지. 정성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인가요? 심리적 탄핵이다라는 아니, 발언. 심리적 탄핵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요. 네. 그때 회견을 제가 사회를 보고 대변에 있었는데 심리적 정권 교체, 심리적인 단계 그런 얘기 정권 있었어요. 교체 발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강덕구 의원님의 이 탄핵의 밤 행사 이 부분은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국회 사무처 국회 청사회의장 사용 내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요 허가의 제한에 나와 있는데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 그다음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사,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는 행사에 대해 시설 대관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정성국 의원실에서 오늘 국회 사무처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여기 보면 과연 강덕구 의원이 허위 대관 신청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가 이런 탄핵에 반면한 걸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줬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네. 요구를 했는데 답이 계속 안 오고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걸 말씀드리면 허위로 대관 신청을 한 건 아닌 걸로 지금 보입니다. 강덕구 의원이 허위로 대관 신청을 하진 않았다는 거면 그러면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 명칭을 썼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문제는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사를 허락한 국회 사무처에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핵 이야기 뭐 흔히 나온다 하는데 너무 남용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 이런 말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국가 원수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민이 뽑은 분인데 너무 이렇게 탄핵을 입에 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이런 행사를 강덕구 의원도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내 입장이다. 근데 그래 말을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행사를 장소를 제공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거기 같이 참석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강덕구 의원 제명까지 요구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회 사무처의 또 입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 어떻게 보시죠? 두 가지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정 의원께서 이제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으니까 뭐 자료가 나오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오늘 뭐 국회의장께서도 어디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 보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대감 문제를 하면은 사무처가 뭐 그걸 세세하게 어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따져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규정상에 뭐 미비점이 있거나 하면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저는 이제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뭐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렇게 세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지만 전 그런 단계는 이미 여러 가지 지난 것 같습니다. 전 탄핵이 엄중하다고 봅니다. 엄중하고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전 결국은 국회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뭐 정 의원님이나 저 같은 국회의원들도 그 도구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이지 결국은 탄핵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촛불혁명은 여기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명백한 위반이 없으면 탄핵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최근 상황을 좀 보십시오. 얼마 전에 탄핵 소추 청원에 국회에 14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거 그냥 클릭 한번 해가지고 댓글 달고 이렇게 좋아요 아닙니다. 본인 인증해야 돼요. 국회 들어가지고 아이디와 비번도 생성해야 되고 인증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본인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140만 명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탄핵 얘기하지 옛날 같으면요 아시지 않습니까? 탄핵이나 대선 불복 얘기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쪽에서 여야를 뭐 다 떠나서요. 정권을 떠나서 화들짝 놀래거나 역풍 불까 보다 이런 우려를 했어요. 한민수 의원께 짧게만 하나 더 네. 확인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대관 신청의 명칭이 탄핵으로 밤으로 되어서 접수가 됐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그야 뭐 그 의원이 강덕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거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뭐 관련 규정에서 내줬겠죠. 그 부분 이제 뭐 여당 의원들이 보시고 뭐 따질 문제가 있으면 뭐 따져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이걸 뭐 정치적 공쟁으로 삼아서 야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역풍이 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아까 제가 수치를 들었고 하듯이 대통령께서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국민적 여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 대통령도 이런 얘기들이 왜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행사까지 있는지 이거를 먼저 뒤돌아보시고 국정규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세 대변인 아까도 이제 야당에서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법사위, 교육위, 행안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정인들이 이제 대거 채택이 됐고요. 또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이제 정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할까요? 아니면 출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인으로 이름을 올려놓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를 봤을 때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여당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그게 일방적으로 채택이 되니까 현장에서 다 퇴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감장에 나오느냐의 문제는 또 그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 국회 국감장에 나올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대통령실이든 뭐 김건희 여사든 어떤 판단을 내리겠죠. 근데 실제로 국감장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해 놓으면 뭐 이슈가 되고 왜 신청하지 않느냐라는 다른 뭐 여론이 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보자, 채택하고 보자 이렇게 판단했겠죠. 네. 저도 탄핵과 관련된 정확한 조사를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 점은 저희가 확인이 되면 꼭 오늘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시 정확하게 다내 거는 그렇게 네네. 보시면 돼요.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청원이 140만이에요. 잠깐만요. 그 네.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네. 서영주 전 부대변인에게는 네. 김 여사가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게 될까요? 절차에 따라서 해야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는 법치국가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처럼 출장 국감할 수 없습니다. 나와서 증인으로 신청되면 김건희 여사는 법에 따라서 나와야 되고요. 안 나오면 동행명령권을 통해서 절차들을 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법에 의해서 절차해야지. 권력의 조활이면서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장소에 만나서 따로 국감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수많은 의혹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범들과 결혼 이후에도 수많은 문자를 오고 간 정황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분에 대해서 당연히 증인으로 신청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왕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는 국민이고 그냥 권력에 대한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선출되지 않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던 여러 가지 증언들 그다음에 범죄 혐의들이 있다면 국감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반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법대로 할 뿐이다. 그런 말씀 네. 드립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도 꾸리겠다고 밝힌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구 의원께 오늘 검찰이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검찰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그때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 그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 동의안 그 이제 사실은 기각되면서 그 이제 구속은 면했지만 그 당시 때 이제 법원에서 그죠 위정교사만큼은 소명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난번에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위정교사 혐의를 훨씬 더 엄중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다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의 패널들 말씀도 들어봐도 징역 3년 정도까지 나온다는 걸 많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지금 열린 토론도 지금 벌써 뭐 해오면서 늘 이걸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법 리스크에 이제 엄중함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게 11월에는 아마 두 개 다 1심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직선거법도 나오고 위정교사. 위정교사는 1월에 나올 겁니다. 25일로 알려져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11월에 두 개 다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뭐 심하게 이렇게 선고했다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1심이 나오는 걸 보면 1심의 결과도 이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래 된다면은 이건 민주당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에 법원에서 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이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다는 또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당시에.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대표를 걱정하신 분들은 이게 심각한 거냐 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법무부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 때죠. 그때 검찰이 된 이제 구속영장이랄지 체포동의안 내용에는 그 전체 녹취록이 아닌 일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들어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장실심사 판사가 내용을 보고 한 거예요. 최근에 재판을 보면은 검찰이 반대하는데 재판장이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서 전체 녹취록을 틀으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시종일관 10수차례 이상 계속 나오는 게 이 대표가 그 김모 씨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제대로만 얘기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공직선거법에 더 이상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지자체장이 국감장에서 발언 가지고 일일이 공직선거법을 걸면은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된 지자체장 자체장 활동 못할 거다. 시도지사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당시 기소할 때도. 그래서 이게 나온 다음에 이건 저는 법적으로도 저는 무죄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럴 걸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와 못지않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검찰 대검에 가가지고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 제가 우리 당 위원입니다. 가서 네. 대검 차장을 비롯한 간부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수사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 결국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누구를 기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포토라인 세우더라도 국민이 판단합니다.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근데 이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은 수사를 한번 했습니까? 도대체 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자, 남은 2개의 재판도 총 4개의 재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다. 10월 중에 이제 결심 공판이 이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총 4개가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1심 선고가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계속 시종일관 사용해 왔던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에 그게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1심 구형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검찰은 당연히 정치 검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부의 그것이 비록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는 순간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은 지금 검찰 구형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전체 맥락 가운데 이제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증교사 보면 100%는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실체적 판단을 법원이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구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충분히 민주당의 논리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국민께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1심 판결이라도 그게 나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의 그 궁금증을 만약을 가정을 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성주 전 부대변인께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위정교사 혐의 어떤 1심 선고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유죄 또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1심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흔들 만큼 그런 파급은 당내에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 중도층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부분들이 국민들도 알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심이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응집력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1심의 유죄 부분은 2심에서 털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참 재밌는 게 검찰이 명을 걸었어요. 공직선거법도 최고 구형을 때립니다. 2년. 2년이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도 최고 구형입니다. 3년입니다. 3년.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양형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를 했는데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재판부를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를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그러니까 검사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네. 당연히 이 구형에 대해서는 감정적 구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 선고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원님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도 정치 단합, 보복 계속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중요할 텐데요. 네. 11월로 일단 두 개 재판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 뭐 결집력이 더 생긴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 기각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법부의 이런 결정에 감사를 표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래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구형하는 것과 사법부가 이 재판을 결과를 내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비록 1심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검찰이 구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히 법원에서 1심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잘 돼 있고 신뢰할 만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체포동의안 기각됐을 때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심이 나올 때 그 1심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지금 검찰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처럼 검찰 구형과 1심 재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연 그게 결집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내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못하지만 흔들리면서 아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잠룡들이랍니까? 나름 민주당 안에서의 후보들이 그때 이제 기재기를 펼치고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데. 한민수 의원께서는요. 또 한민수 의원 얘기를 하실 말씀 하시고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검찰 구형이기는 하지만 특히 호남 여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번 10월 16일에 있을 영광 네. 또 곡성 군수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10월 16일이니까요. 그다음에 1심 검찰 구형이기는 하지만 저는 뭐 전혀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씀 많이 나누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주장해 왔고 그동안 밝혀져 왔던 어떤 검찰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회유나 압박, 심지어는 조작까지 있었다는 주장들이 만약 우리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없었고 설득력이 없었다면 4.10 총선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한 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보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진술 회유 압박받은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검찰들이 주장하는 그 훨씬 이전 단계에서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다 접하고 보면서 집단 지성입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검사 대통령이 나온 뒤로 저는 검사들에게
그날 가서도 제가 대검 가서도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이 준 겁니다. 본인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깃돌이 아니에요. 아무나 기소하고 아무나 수사하고 그 참고인 괴롭히고 세탁소 주인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때 세탁소 맡겼던 세탁소 주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입니까? 사람 말려 죽이는 일이지. 전 그래서 검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후보 때. 그 5년 권력 뭐 대단하다고 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3년도 안 알겠습니다. 남았어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해야 됩니다. 정 의원님 계속 민주당에서는 이제 구형까지 내려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성토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치적 성격을 또 부분적으로라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좀 방탄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까지 나름을 이렇게 방어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기가 오고 그 검찰 구형이 내려지면서 최고 기준으로 이제 형량이 나오고 위기감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기감이 표현되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더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또 탄핵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탄핵 검사의 탄핵이라든지 또는 우리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해가면서 이제는 그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자꾸 인식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뭐 검찰 탄압하셔도 좋습니다. 1심을 보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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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심을 우리를 탄압한다니까 우리가 검찰을 탄압하는 게 아니고. 네. 1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 시간상 뭐 두 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그냥 서용주 전 부대변인의 어떤 생각 판단으로 그 제가 설명을 좀 전달한 의견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여론조사 꽃에서 최병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게 직접 있습니다.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